안녕하십니까, 이규리입니다. 책을 닮은 사람 벌써 5번째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부터 제가 진행을 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유익하게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현대를 살면서 우리는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풍요를 누리고 살지만은 또 그만큼 복잡하고 생소한 사건 사고로 또 마음고생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이제는 이 시대를 살면은 어느 정도 상식으로 법을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위기의식도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법하면 아직도 어렵고 두렵다는 그런 느낌 갖고 계시죠? 그런데 이 법은 상식이다라는 신념으로 법에 관한 얘기를 아주 쉽게 풀어서 책을 펴낸 분이 계십니다. 책 제목이 굿바이 미스터 솔로몬. 네. 오늘 책을 담은 시간에는요, 굿바이 미스터 솔로몬의 저자이신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네, 우선 법조인으로서 전부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고, 제가 프로필을 보니까 그 외에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게다가 이번에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셨는데 정말 바쁘실 것 같아요, 요즘. 예, 법조인으로서 사실 입법부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는 사법부라는 그쪽 영역에서 일을 한 거고, 이제 입법부도 법을 수립하고 이제 검증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일,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바쁩니다. 아직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사실상 의전 행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미나나 참석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요즘은 책 보기도 힘들고 이런 것들이 좀 불만입니다, 사실. 네. 이 굿바이 미스터 솔로몬,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평상시에 이런 경우에는 법이 과연 어떻게 판결을 내릴까 이렇게 궁금했던 사례들을 많이 적으셨더라고요. 에세이식으로 아주 쉽고 편안하게 쓰신 것 같아요. 예, 이건 처음부터 전문가용으로 쓴 게 아니라 저희 말씀 주셨다시피 법이 상식이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지금 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것, 그리고 판결로 나오는 것들이 다르지 않다, 이런 것들을 예시하는 사례를 들다 보니까 가장 편한 사례들,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례들, 그다음에 언론 현이 보도되는 사례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케이스를 넣고, 그다음에 법학 지식을 넣고 외국 사례와 비교를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소프트하게 다뤄본 책입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6장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각 장마다 아주 재미있고 별난 사건들을 이렇게 모아서 글을 쓰셨는데, 그 첫 번째 다양한 세상 별난법에 보면은 영화 빠삐용을 예로 들면서 인생을 낭비한 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죄라면 솔직히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죄가 될까요? 결론적으로 죄는 되진 않죠. 그렇죠. 근데 이제 빠삐용 영화를 보면은 계속 탈옥하려다가 마지막 실패해가지고 그 깜깜한 방, 그 바퀴 원래 잡아먹는 방 있죠. 거기 있다가 날 꿈을 꾸는데 거기서 막 그 모래밭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그때 이제 재판관들이 쭉 앉아있고 빠삐용 너는 죄가 있다 이러면서 네 죄는 인생을 낭비한 죄, 이런 식으로 유죄로 선고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건 상상 속에 있는 일이고 현실은 아닙니다. 그렇죠. 법과 도덕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도덕률은 도덕률대로, 법은 이제 법전에 정해진 그걸 저희들은 죄형 법정주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죠. 교과서에 나온 말이죠. 범죄와 형벌은 법이 정할 때만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 이제 이를테면 대한민국에서는 구걸하는 거, 이거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죄 되나요? 법에 일 안 하는 거, 구걸하는 거, 남들한테 얻어먹는 거, 이런 거. 너무 어떻습니까? 간단한 문제인데 잘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또 어떨 것 같아요? 사회주의 국가요? 예, 우리 자본주의 국가니까 노는 것도 자유고 먹는 것도 자유고 얻어먹는 것도 자기 자유잖아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죄가 되나 보죠?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거기는 노동을 의무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니까 죄가 될 수가 있지만, 대한민국은 노는 거, 일하는 거, 이런 건 자기 마음이거든요. 자기 자유죠,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는 거고. 이런 질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죄가 되지 않지만 이게 북한으로 가면 죄가 돼요. 북한에서 놀고 먹는 죄, 처벌합니다. 노동이 의무인데 그 의무를 게을리했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나라마다, 시대마다 법은 조금씩 달라지는 거고, 결국은 죄가 되느냐의 여부는 단단합니다. 법률가들은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결론이 돼요.
법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거고 죄가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예. 인생을 낭비한 죄도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봤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아직은 죄는 아니네요. 그렇죠. 양심상의 죄일 뿐이죠. 그렇죠. 도덕상 양심상의 죄죠. 그렇죠. 예. 예. 2장에서는요, 또 사랑의 이름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이제 쓰셨는데, 네. 지금 우리 사회는 물론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논쟁거리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네. 보통 또 요즘에 와서는 동성애는 어떤 성적 기호의 차이기 때문에 존중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 법률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사실 계시나요? 뭐 재밌는 사건 많아요. 이를테면 우리나라 의원판례 있습니다. 성전환자를 강간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유죄냐 아니냐. 네. 그다음에 이제 호적법상으로 성전환자를 이제 주민등록번호 3이나 4로 시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2로 시작하셨죠. 네네. 저는 이제 1로 시작하셔야 됩니다만 주민등록번호를 2에서 1로 바꿔줄 수 있느냐 아니면 1에서 2로 바꿔줄 수 있느냐. 그렇죠. 뒷번호를 예. 이런 것들을 얼마 전까지는 받아주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 많이 받아주는 추세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뭐 연예인 그렇죠. 지금까지 생물학적 성을 중시했는데 지금은 젠더 개념으로 사회학적 성을 중시하는 식으로 법이 변합니다. 그렇지만 그 강간 사건에서는 생물학적 성 개념을 고집합니다. 우리 판례가. 그래서 이건 강간이 아니다. 무죄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혼인신고를 받아줄 거냐. 우리 남과 여가 만나야만 혼인이 되는 건데 동성끼리 혼인도 받아줄 거냐. 우리는 안 받아주지만 미국은 지금 특정 주들이 받아줘가지고 동성애자들이 전부 다 그쪽에 가서 결혼을 하고 호적신고를 합니다. 네덜란드 같은 나라 다 받아줍니다. 그렇지만 프랑스는 또 받아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나라마다 차이는 있고, 최근에 이제 군대 수업도 또 이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네. 우리 민간 사회에서는,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아요. 그런데 군대 사회에서는 또 처벌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상황마다 또. 교도소에서는 또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이게 참 민감하죠. 네. 다른 나라는 이게 마치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동성애 그렇게까지. 인용 여부가 예. 그런 민감한 가지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동성애자 군 입대를 허용할 거냐 말 거냐, 이게 대통령 선거에서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네. 그럴 정도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역시 개인한테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자율과 책임에 맡겨야지 그걸 국가가 개입해서 법으로 개입해서 해결한다든가, 그 다음에 굳이 형벌권을 발동해가지고 처벌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좀 참견받지 않아도 돼. 개인의 그렇죠. 권리를 보신다 그런 그리고 말씀. 그것 자체가 뭐 사회 질서를 위협한다든가, 그렇죠. 국가적인 법익을 침해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의 개인의 사적인 네. 영역에 맡겨야 될 네.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그 따뜻한 시선을 갖고 계시네요. 그 다음으로 또 성인 남녀라면 누구나 관심을 갖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간통법 있죠. 예. 그 간통법이 지금도 우리나라도 뜨거운 감자처럼 이건 예. 존속해야 한다, 아니다, 폐지해야 된다 논란이 많거든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예. 전에 예. 변호사로 일할 때 TV 토론도 몇 차례 나갔는데, 네. 이를테면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쪽으로 찬성한다 그러면 너 간통하는구나, 뭐 간통하지 않겠다는 말이구나, 간통하겠다는 말이구나, 이런 식으로 농담처럼 반론들 하시던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사적인 영역은 국가가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전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남아있는 나라는요,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없어졌고 99%는 없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이슬람 쪽, 거기는 아직도 가부장제적인 질서가 좀 남아 있잖아요. 예. 그쪽은 여전히 처벌하는 규정이 몇 군데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교 질서가 퍼져 있는 대만이, 중국이니 일본도 이미 폐지했고, 우리는 또 특별하게요. 조선시대 때 같은 거 보면 유교 종법이 가장 강하게 발현된 때는 여자만 처벌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남자는 양반들 뭐 첩둘 수 있었고 결혼도 여러 번 할 수 있었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아주 불합리하죠. 예, 그래서 여자들만 처벌했고 이런 것들이 1953년까지 이어집니다. 네. 해방을 하고도 여자들만 간통죄로 처벌을 한 겁니다. 남자는 마음껏 살 수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런 불평등은 이미 해소가 되었는데, 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개인의 영역, 프라이버시 영역인데도 굳이 간섭을 해가지고 처벌을 합니다. 그래 이걸 이혼 사유로 하느냐 마느냐는 별개로 네. 형벌로 처벌하느냐는 따로따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남자가 간통하거나 여자가 간통하거나 잘못해가지고 이혼할 때 서로 책임을 묻고 위자료를 더 주게 하고 재산 분할을 하게 하고 이런 건 별개고, 굳이 국가가 나서서 교도소에 집어넣어야만 되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충분히 민사적으로 책임을 짓는 걸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처벌하고 있고, 흔히 남들이 흔히 생각하는 대로 구속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이 문제가 또 한 번은 헌법재판소로 간 적이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에서 장기적으로 입법적으로 좀 해결해 달라.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합헌이다. 헌법 질서에 합치된다. 왜냐하면 가족 질서 유지를 우리 헌법이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은 보호할 수밖에 없다. 네. 간통을 처벌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인데 아마 또 다시 누군가 헌법재판소로 사건을 보내가지고 한번 판단을 하게 한다면 우리 국민들 법의식이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의견으로는 언젠가는 폐지돼야 될 최대한 겁니다. 빨리 폐지돼야 맞죠. 그리고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고 예. 그렇잖아요. 예. 이것도 역시 개인적인 사생활의 권리의 한 그렇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왜 하십니다. 다른 나라들이 다 폐지했겠습니까? 법이라는 것도 뭐 경제 질서에만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런 민법이나 형법 같은 양에도 세계적인 기준은 있는 겁니다. 우리만 이런 전근대적인 그런 가족 질서나 가치 질서에 꽉 얽매여 놓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 다음으로 또 우리나라 아직도 멀었다라는 네. 얘기가 있습니다. 양성 평등과 남녀 차별에 관한 문제. 예, 이거는 사실 뭐 개개인 국민의 의식보다도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해결될 문제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좀 저도 개인적으로는 큰 불만인데요. 네.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이 작은 물고기는 잡을 수 있어도 큰 물고기는 잡을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지역차별, 성차별, 학력차별, 그렇죠. 외모차별. 이게 도둑질한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범죄거든요. 근데 처벌할 수 있는 규정들은 없죠. 맞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자본주의 보고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범죄 같은 건 가장 큰 범죄인데 실상 처벌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웃에 있는 사람 주먹으로 한 대 때리는 건 쉽게 잡아다가 처벌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큰 고기는 놓치고 작은 고기만 잡고 있는 그게 현행법의 가장 큰 문제인데요. 네. 역시 성차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법률적으로 어떻게 제도적으로 좀 좁혀갈 수 있는 부분 이제 아닌가? 고용 관련된 부분이 있죠. 네. 노동법과 관련된 부분은 나름대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들을 만들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처벌, 이를테면 직장에서 여성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킨다든가 업무를 분리해가지고 좀 더 낮은 수준의 업무만을 특별히 여성들에게 배분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를테면 방송하실 때도 여자가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는데도 굳이 남성 사회를 도와주고 캐스팅 해가지고 진행하게 한다든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처벌할 수 있는 규정들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쪽의 처벌 규정 이게 얼마나 큰 해독을 끼치고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우리 사회의 법익을 해치는가에 대해서 좀 더 공감대가 모아진다면 나아질 수 있을 거고 다행히 우리가 제도적으로 많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권위원회라는 제도를 두고 있잖아요. 인권위원회 법에는 이런 차별을 해소하는 걸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해소해 나가고 이를테면 뭐 직장 모집할 때 뭐 남자 군대 갔다 온 사람만을 모집한다 이래가지고 마치 남자만 뽑는 것처럼 그런 식들은 다들 지금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인권위원회가 기존 법 흠결을 차근차근 지금 고쳐나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큰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다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법이라는 게 원래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건데 그렇죠. 때로는 인간 위로 쓸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제3장에서 쓰셨는데 사람을 생각하는 법 굉장히 감동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쓰셨거든요. 그 중에서도 법률은 박애보다 친절하다. 이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경우에 법률이 박애보다 친절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말은 대단히 원래 냉소적인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대단히 냉소적인 말인데 이를테면 오헨리 단편집 아시죠? 끝에 가서 딱 반전되잖아요. 근데 겨울날 생각이 걱정이 되니까 자꾸 도둑질을 합니다. 근데 자꾸 용서를 받아요. 그래 이제 공원 벤치에 앉아서 새벽종 소리가 들리는 걸 딱 듣고는 내 생각이 잘못됐다. 그 순간 경찰관이 와서 잡아가 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반전을 시키는데 그때 그 주인공이 하는 말입니다. 법이 박이보다 차라리 낫다. 박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한테 손을 벌려서 얻어먹는 게 얼마나 괴로운 줄 아느냐. 그 준 사람들의 오만함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말인데 사실은 법은 대단히 냉정해야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누구한테나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들쑥 이 사람한테 날쑥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냉정한 거고 한 칼로 가는 거죠. 근데 법에도
눈물은 스며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를테면 최근에 우리나라에 이런 사건들 간혹 있는데 평생 남편한테 얻어맞다가 네. 알코올 중독자한테 예. 그날도 또 얻어맞다가 남편이 칼을 들고 자기를 협박해서 그걸 이제 막으려다가 이렇게 칼을 억지로 비틀잖아요. 몸쪽을 향해서. 그래서 같이 넘어졌다가 남편은 심장을 찔러 죽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살인죄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살인죄는 이제 무기징역이나 뭐 15년이나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구속은 시키지만 풀어주는 것도 있죠. 집행유예로 풀어줘 버립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정상 참작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법에도 눈물이 있는 또 하나의 예는 보다 적극적으로 의사상자들을 보호해주는 법도 있죠. 그렇잖아요. 자기 가족이 물에 빠진 자기 아들을 건드려다 죽는 건 당연한 거지만 네. 이웃들이 물에 빠진 이웃집 소년을 구하려다가 죽거나 예. 지하철에서 의사상자를 구하려다가 자기가 죽거나 그렇죠. 지하철에 빠진 사람을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이제 구조하려다가 다친 사람들 있죠. 네. 이 사람들을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는 법이 있거든요. 그렇죠. 공립묘지로 보내게 한다든가 명예를 준다든가 그 다음에 유가족들한테 보상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법에도 눈물이 있고 법이 착한 일을 증진시켜 나간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똑같은 나쁜 일을 하더라도 법에도 눈물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고 정말 선량한 일을 한 사람들을 칭찬해주는 법 이것도 일종의 눈물 여기에 해당되는 법들이죠. 글쎄요. 그래도 일반인들은 아직까지 법은 냉정하게 느껴지는데 좀 눈물을 좀 더 흘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선과 악도 시대에 예. 따라서 기준이 자꾸 바뀌듯이 그 법의 판결도 점차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황에 따라 바뀌어야 예, 되고 예, 예. 그런 시대적인 반영을 담은 것이 사장에 쓰신 그 미래로 가는 법이신데요. 우리 사회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그 담배 소송 문제인데 의원님께서도 직접 또 관여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 제가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담배 소송을 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99년에 제가 했으니까 5년, 6년째 돼가네. 네.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 얘기를 좀 자세히 해주세요. 예. 어떻습니까? 우리가 불량 만두를 먹었다. 네. 배탈이 났다. 네. 그런 음식점이나 제조회사를 상대로 소송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고 싶죠. 해야 되고. 예. 그렇죠. 그러면 내가 저거 불량 만두인 건 분명한데 워낙 배고파서 먹었다. 그럼 소송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는데 예.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런 걸 팔면 안 되죠. 그렇죠. 예.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담배 해독은 다 알거든요. 네. 근데 담배 회사는 당신이 알고도 피웠다. 그렇죠. 경고 문구를 우리는 충분히 줬다. 그래도 당신이 피웠으니까 당신이 폐암 걸려 죽었다면 스스로 책임져라 이거죠. 이게 1980년대 중반까지 미국 판결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60년대 후반부터 담배 해독성을 가지고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네. 우리는 국가가 전매청이라는 이름으로 담배를 팔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미국은 일찍 민영화시켜가지고 민간 회사들이 담배를 팔았는데 미국은 쭉 소송을 했다가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이기기 시작합니다. 어디가 이기기 시작하나요? 이제 개인들이 이기는 거죠. 예.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보니까 스튜어디스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입죠. 이거 배상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요, 주 정부가 나서서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지방 정부들이. 왜냐하면 미국은 주 정부가 어려운 제도를 운영을 하거든요. 네. 이를테면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이 나서서 당신들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많아졌다. 해라. 그래서 무려 170조를 받아냅니다. 담배 회사로부터. 그리고 개인들도 이제 내가 담배 해독을 충분히 모르고 피웠고 당신들 숨겼다. 네. 그러니까 돈을 달라 이런 소송을 한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미국 흐름을 보고 있다가 제가 99년에 폐암 환자 선원인데 늘 담배 피웠죠. 네. 선원들 담배 많이 피우시지 않겠어요? 그래 이제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 유가족들 의뢰를 받아서 담배 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겁니다. 국가는 이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의무가 있고 네. 그다음에 또 법리학입니다만은 국민건강증진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거기서는 단순히 광고를 제한한다든가 자판기 설치를 제한한다든가 이 정도 규정밖에 없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될 텐데. 그리고 놀라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담배법은요 담배 사업법입니다. 담배를 규율하는 법은 담배 사업법. 담배를 사업으로 보고 있는 거죠. 많이 팔려서 세금만 많이 거두면 된다. 이게 대한민국 법 정신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국가가 잘못했다 이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담배 회사는 왜 그런 불량식품을 제조했느냐, 불량기호품을. 그리고 왜 제대로 된 경고 문구를 하지 않았느냐. 이게 사실 경고 문구는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오늘 또 어느 신문에 싱가포르 담배
겉포장 이게 사진으로 나왔던데요. 50%를 폐암 사진이나 그다음에 인공호흡기를 꽂고 있는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야 됩니다. 담배 디자인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도 피울 거냐? 그러니까 시각적으로까지 경고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럽연합은요, 앞으로 몇 년 되면 담배는 살인이다, 이걸 문구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피울 거냐, 이거죠. 근데 대한민국은 76년 1월 1일부터 경고 문구가 처음 들어갔는데요. 지나친 흡연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아주 약한 거죠. 그렇죠. 담배라는 건 한 개 피도 나쁜 건데, 그렇죠. 한 개 피당 평균 6분의 생명을 단축시킵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하루에 한갑 피우는 사람들은 불과 22시간밖에 못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10개 피당 60분이니까. 그렇죠. 그럴 정도로 생명이 단축되는 일인데도 우리나라는 경고도 하지 않았고 해독을 알리지도 않았고. 나라에서 예. 그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죠. 무슨 부끄러운 일이죠. 일이죠. 일본과 우리나라만 최근까지 사업을 했어요. 88년까지. 그러다 이제 미국 쪽에서 담배 시장을 개방하라 그러면서 비로소 그 체제가 무너졌고 그때서야 공사로 만들었다가 얼마 전에 민영화시켰죠. 그럼 지금 담배 소송 중인 건 어떻게 해결할 것 같으세요? 제 생각은 이겨야 된다고 맞죠. 생각을 하죠. 제가 뭐 원고라서 그런 입장이 아니라 이렇게 경고 문구가 취약했고 담배 회사는 담배 해독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책임을 져야죠. 불량식품을 만들어낸 것처럼 불량 기업품을 만들어낸 거고 도리어 미국 같은 나라나 WHO는요, 세계보건기구는 담배는 마약이라고 규정을 해버립니다. 담배 다 못 끊잖아요. 그럼 마약인 거죠. 그렇죠. 예, 커피는 끊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건 마약이 아닌 거예요. 예. 맞는 생각 예, 같네요. 마약을 팔고 네. 만들고 유통시키고 누군가는 책임져야죠. 그렇죠. 예. 그 책에서 최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네. 이 시대는 9.11 테러만 무서운 게 아니라 사이버 테러가 네.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네. 뭐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통신 기밀에 대한 그 법적인 갈등이 많은데요. 이것도 시대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우리 법의 미래가 아닐까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를테면 배아복제 네. 이런 쪽은 가장 앞서고 있는데 어떤 절차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사실상 없습니다. 사이버 테러도 마찬가지죠. 이를테면 현장에서 직접 주먹으로 때리거나 폭발물을 터뜨리거나 이런 건 처벌할 수 있지만 사이버상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인격을 말살한다거나 그렇죠. 이런 건 사실상 대단히 취약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남의 전화를 엿듣는다든가 전화가 없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옛날 말 타고 다닐 때는 교통사고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이 법을 빨리 만들면 안 되나요? 근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요. 네. 인문과학은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은 결국 자연과학의 각주에 불과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자연과학이 워낙 급속도로 발달하다 보니까 따라가지 못합니다.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를 예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복사 문서 있죠. 네. 복사 문서를 누구나 문서라고 생각하지만 87년까지 우리 대법원은 복사 문서는 문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통되는 시점을 기다려야 되고 어떻게 이게 사회적 파급 효과를 갖는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불량 만두 파동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굉장히 큰 충격을 줬거든요. 예. 이렇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건에 대해서 법도 뭔가 새롭게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해 예, 주세요. 그렇죠. 크게 잘못한 데 대해서는 크게 처벌해야 되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신문 보니까 아주 공장을 폐쇄해버린다고 법적인 또 비례 원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 지나치게 처벌할 수는 또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책임에 상하는 형벌, 잘못에 상하는 형벌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곰곰이 생각하게 했던 부분이 그 마지막 장에 쓰신 더 큰 세상을 위한 법, 그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결국 법이라는 게 인간과 사회 본질을 이해하고 그 바탕으로 해서 선과 악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의 눈이고 또 양심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영미법은 지금도 법전이 없습니다. 네. 우리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배심원들이 상식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것이 판례가 되고 그 판례가 축적되면 그게 곧 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륙법의 전통을 받다 보니까 법이라는 것을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고 그걸 해석하는 건 특별한 전문가들이고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어렵고 그래서 내 상식과 다르다면 법이 잘못 만들어진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건 고쳐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법은 어렵다고만 생각하는데 저희들 전문가들이 깊이 있게 들어가면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우리들 상식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건 강의를 해보거나 방송을 해보거나 그러면서 질문을 던져보면 다 결론은 맞습니다. 법에 정해진 결론과 우리들이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낸 결론이 너무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법은 그야말로 상식이고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정말 책만큼이나 달변이시네요. 죄송합니다. 독서력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요즘도 서점가 자주 가세요? 예, 뭐 아직도 인터넷 서점 네. 상위 5번째 드는 구매자입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자, 책을 닮은 사람 오늘은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과 함께 저서인 굿바이 미스터 솔로몬을 주제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 삶에 지혜를 주고 또 사회의 희망을 만들어가면서 우리 모두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게 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 책처럼 정치도 쉽고 편안하게 국민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생각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책을 닮은 사람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께 아주 유익하고 편안한 책을 반가운 저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안녕히 계세요.